오늘은 그 극영화에서 거리영화로의 전이 변환 이런 것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의 다가 극영화였죠. 그 실내 극영화. 독일어 하면 카마슈필 필름. 극영화는 일반적으로 독일어 하면 슈필 필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실내 극영화 카마슈필 필름. 다시 말하면 실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세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카마슈필 필름이라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거리영화 이런 거죠. 거리영화에서 슈트라센 필름. 거리를 직접 배경으로 무대로 삼아서 얘기를 전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확장하게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예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을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실내 극영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이렇게 파헤치는 이런, 흔히 얘기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내면을 이렇게 표현적으로 이용해서 뭘, 인간의 내면 아니면 고뇌하는 내면 이런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죠. 극영화에서 뭘, 그래서 이런 걸 잘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막으로 하면 다 하면 좋겠는데 자막으로는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뭘 그런 걸 얘기합니까? 게베어된 슈파, 몸짓 언어. 그 등장인물 주인공이 자기 몸짓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고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몸짓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다른 것은 뭐죠? 크로즈업, 그죠? 얼굴의 표정, 얼굴 표정 상당히 중요하죠. 얼굴 표정 이런 것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예로서는 카메라의 시각,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가져가느냐 이런 뜻에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 얘기해서 그 영화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 언어, 카메라의 그런 시각의 관점에서 그렇게 묘사하는 몇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극영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내 극영화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극영 변화에서 사회에게 나오는 고립, 사회적 고립 또는 그 사회적 고립 가운데 좌절하고 몰락하는 그런 인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영화의 주인공 이런 것이 보통 되죠. 비극적인, 일반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영역 이런 것이 아마 예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내극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건의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뭡니까? 제한적이면서 좁은 공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아주 묘사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것들이 실내극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파우스트 같은 영화들, 파우스트 같은 영화들은 물론 그것도 이제 실내극이지만은 그 비행하는 이제 그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인데, 메피스토펠레스 자기의 그런 영혼을 팔고 부와 젊음을 얻죠. 그때 거로 부와 젊음을 얻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비행하는 장면, 그것도 물론 실내극의 하나의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것을 인간의 내면 심리를 실내극이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변화 과정에서 실내극에서 우리 거리 영화 슈트라센 필름으로 변화 과정에서 있는 몇 가지 예를 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레오폴드 예스너의 뒷계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뒷계단, 앞계단도 아니고 뒷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계단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 변혁 속에서 소시민이 겪는 이런 영화들, 실내극, 이 시대 실내극 소시민이 겪는 방향 상실, 좌절, 소외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몸짓 언어, 과장된 그런 표정, 특히 얼굴 표정 이런 거, 왜곡과 가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환상 세계보다는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과 이런 왜곡 이런 것들이 표현적인 기법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실내극에서 거리 영화로 이 변환의 시기에 이전의 실내극과는 좀 다른 유형의 실내극들이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뒷계단은 그런 하나의 영화입니다. 이것들은 신증물주의에 입각한 그런 실내극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증물주의, 독일어로 하면 노예 자흐리카이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증물주의는 표현적으로 조금 달리 좀 사실된 그런 사실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실내극이면서 그래서 보여주고 하는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과당 같은 것은 거리의 묘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형적인 슈타슨 필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뒤에 잠깐 또 언급하겠습니다. 프리츠 랑과 M 같은 영화도 있거든요. 이건 뭐 전형적인 뭐 실내 저 뭡니까 슈타슨 필름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조금 좀 보게 됐다면 뭐 슈트라세 거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슈트라세 또는 뭐 기쁨 없는 거리, 디 프로이드리스 기쁨 프로이드로제 가세 이런 것들 기쁨 없는 뒷골목 뭐 이런 영화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제 거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실력적인 영역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표현주와의 차이점은 신증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메라가 상당히 소형화되고 지고 있다. 그래서 거리로 이제 나가는데 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형화된 카메라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이른바 영화대원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모르나우의 마지막 남자 이런 것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자. 이거는 이것도 길거리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텔 앞에 길거리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도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자 같은 것은 한 그 왕정 체제죠. 제정 체제의 구체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신체제, 새로운 체제로 와이드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시민의 몰락 또는 소시민의 자화상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 마지막 남자 같은데 이런 것은 자기가 호텔 이제 안내원이죠. 입구에서 이제 그 호텔 손님들을 안내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호텔리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그 후진에게 젊은 사람에게 자기 직업이 이제 밀려나서 호텔 정문에서 호텔 화장실로 이제 담당으로 바뀌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는 그런 비애 마침 그 밀려나는 그 날이 해필 자기 딸이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에서 밀려나면서 자기가 입던 아주 화려한 이른바 화려한 그 빌레름 그 왕정 시대에 아주 제복 아주 화려한 제복입니다. 그 제복을 자기 이제 벗게 되고 제복도 뺏기게 돼요. 제복도 뺏겼는데 원래 그 제복을 가지고 그거 뺏겨 맨날 자기 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제복을 안 입고 돌아오면 또 이상하게 집에서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이제 그 자기 직업이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복을 또 몰래 이렇게 갖고 나오면서 입고 집에 오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그런 그 자된 모습 그런 것을 마지막 남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뒷계단은 영화는 영화의 내면화 또는 영혼 드라마, 정신적 표정술 그래서 이런 그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오포드 예스너의 영국 연출가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영화이고 시나리오는 칼 마이어 그 당시에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칼 마이어가 썼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만 나옵니다. 3명만 등장이 나오고 장소 시간이 통일하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뒷계단을 잠깐 보면은 뒷계단을 보면은 그 실내극으로서의 뒷계단은 장르적 영화의 하나의 그 대형물, 장르적 영화의 대형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막스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영국에서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런 멜로드라마를 실내극으로 예를 들면 헨릭 입센이라든지 그 노르웨이 작가 있죠. 인형의 집 이런 쓴 헨릭 입센이라든지 아구스트 스틴트베리 뭐 예를 들면은 꿈이라고 하는 뭐 영국이 있고요. 작품이 있고 또는 율리아 양 또는 뭐 영어로 하면 줄리아 양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헨리 입센의 작품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비극 가면은 커다란 그런 긴장감, 그죠? 어떤 커다란 긴장감을 해서 예를 들면 아주 고귀한 신분의 왕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왕의 가족들 이런 고귀한 신분 이른바 고귀한 신분의 가족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비극이란 대부분 다 그런 고대 그리스 비극인데 그 몰락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커다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헨리 입센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인형의 집 그런 데 보면은 조그마한 긴장감 물론 가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기 아내가 이게 노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편이 은행원인데 은행의 조금 지위에 있는 은행원인데 자기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휴가 요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자기 남편 같은 직장에 있는 은행에 같은 직장에 있는 자기 남편의 상사한테 빌렸어요. 상사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상사는 상당히 결혼지간입니다. 상당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빌리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요양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건강을 위해서 빌렸는데 남편한테 이제 그 차용 증서를 다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기 남편한테 발각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발각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자기 이제 가정에서 입지가 곤란한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아주 고대 그리스 비극처럼 커다란 그런 긴장감의 흐름보다는 조그마한 긴장감, 이른바 작은 긴장감들이 계속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헨릭 입센의 그런 자연주의 드라마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히 인형의 집, 인형의 집 이런 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최초로 이제 이른바 심리학적, 헨릭 입센이 유명한 것은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을 영국에 최초로 이제 도입한 이런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특정 분야에 새로운 기법 이런 것을 도입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으로 그 세계에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가의 반열에 보통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독창적인 걸 해야 되죠. 독창적을 해서 어떤 부분에 독창적을 가져와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이 그 사회 또는 그 공간에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대가의 반열에 보통 오르게 되죠. 예를 들면 스트랜드베리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드라마 작가인데 스웨덴의 드라마 작가인데 자연주의 계열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꿈의 얘기를 영국에 이렇게 도입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꿈이라는 이런 작품도 있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영역을 개척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인 이러한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멜로드라마 중심인데 이런 것들을 실내악으로 여기 나오는 막스 라이너이트 이런 사람이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몸짓과 어떤 침묵, 몸짓과 침묵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영국의 표현수단들이 영화적인 실내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뒷계단은 아까 등장인물이 3명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뒷계단은 어느 집의 하녀, 이른바 하녀입니다. 하녀를 사랑하는 우편 배달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무슨 관계, 그러니까 이러면 무슨 관계입니까? 상가. 러브스토리는 보통 뭐 이각도 있습니다만은 삼각, 뭐 사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삼각관계.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가 하녀는 자신이 일하는 집 뒷계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 이른바 애인을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 간격을 그 앞집에 사는 우편 배달부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편 배달부는 이 집의 하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우편 배달부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고 이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지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의 그런 창문을 통해서 위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애인을 기다리지만은 자기가 기다리는 애인이 오지 않아요. 그 남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녀가 이제 애인을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다리는데 애인은 오지가 않아요. 그러자 우편 배달부가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 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냐 하면은 우편 배달부는 그 애인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편 배달부가 대신 써서 사랑해요. 이런 러브 스토리를 이 하인한테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편 배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실 자기 집에 그 초대를 하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집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초대를 하면서 지하실에 있는 가실 포대들을 건네준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애인에게서 사실은 이제 버림받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거짓 편지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화 과정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인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반한 이 우편 배달부를 동정하게 돼요. 내용이 동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우편 배달부로 이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조금 재밌어가죠? 재밌어요? 향하게 됩니다. 우편 배달가 저녁 식사로서 그녀를 기다릴 때 뜻밖의 그녀의 애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래서 우편 배달부는 이제 나타나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해서 결투를 벌이게 하게 되는데 우편 배달부가 그 남자를 격투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하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죠. 사건을 이렇게 해서 해고되고 나중에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 갈등 묘사가 심리극이라고 보세요. 심리극인데 갈등 묘사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 신뢰 극령화에서 거리 영화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레알포드 예스노죠. 이거는 좀 화면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하녀, 우편 배달부, 어떤 남자. 그죠? 딱 3명밖에 없어요. 뒷문이라고 되어 있죠? 베를린 보딩 하우스의 리얼 엔트리, 뒷문. 예. 여기 표현주의적인 그런 계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주의 계단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여기 지금 보는 장면, 보고 있죠? 우편 배달부가, 지하에 사는 우편 배달부가 아침에 하녀가 움직이는 동태, 이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 우편 배달부는 자기 일하는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의 관심은 그 하나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 그 하나한테만 관심이 가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근무지로 일하러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이제 편지도 자기가 담당했던 그 구역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편지도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녀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죠.
이런 표정들, 몸짓 이런 것에 대한 그 연정 같은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그 한의 일상, 그 자기 일하는 집에서 한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면들은 밤이에요. 밤에 이제 아까 한여가 그 골목길을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뒷계단, 아까 올라가자 뒷계단, 이 구불구불한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대학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주의 요소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 어두운 골목. 이 골목들은 이런 골목은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뒤에서 보게 될 거리 영화에서 이런 어두운 골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뭐 아까 조금 내가 설명했던 슈트라세 거리라든지 아니면 기쁨 없는 거리라든지 재미없는 거리라든지 또 M이라는 영화들, 이런 영화에서는 이런 거리들이 이제 전투는 서로 상당히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근데 요거는 부분적으로 한편은 실내 극영화적인 요소들이 좀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극영화 같은 요소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거리 영화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좀 가족의 영화다 이런 얘기죠. 그런 영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두움 이런 것들은 표현적이죠. 빛과 어두움 이런 것을 표현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여가 자기의 그런 남자친구와 만나는 장면이죠. 한여가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초반부에, 영화의 초반부에 몇 번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러 장면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예. 그 한여가 남자친구와 만나고 자기 그런 애인과 만나는 장면을 일만 들어오면 자기 근무 시간 끝나면 그 동태 살피는 게 이 사람 주 임무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하 그 방에서 그것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의 심리적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자체적인 묘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한여한테 관심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리극적 요소죠. 심리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 자기가 뭐라 할까요?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뇌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연극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막스 라인하이트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여기는 멜로드라마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어두운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어두운 거리 속에 이건 자막으로 이제 다음 날 밤,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한여가 역시 실루엣 어둠 속에는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만날 시간이 다 됐는데 오지가 않아요. 그 오지가 않는 것 같이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지가 오늘은 안 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않죠. 기다려 오지 않은 이런 과정을 보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지를 배달하고 여기 이제 편지를 배달하는 부분이에요. 배달하는 부분이죠. 자기가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쓴 그런 편지를 이제 배달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상당히 그 묘사가 연극의 심리적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이 한의 일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일상으로 요리를 쭉 하는 일정을 이루어지고, 그 편지를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아내가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집에, 자기가 일하는 그 집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초대하는 그 과정이 요 자체에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다가 예. 네. 우선 배달과 한해의 관계는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드디어 왔어요. 자기 아까 정기적으로 만나던 남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결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결투 장면이죠. 결투 장면하고 해서 네.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하녀는 계단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 집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투신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멜로드라마의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의 그런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는 영화예요. 이런 요게 요 시대 영화가 뒷계단이죠. 이 보따리 던지고 이런 건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보따리 던지고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 길도 상당히 대각선. 이게 이제 표현주의적인 상당히 그런 그 시선이에요. 그런 대각선의 묘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실루엣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이제 그림자 음영 처리라서 실루엣 장면. 특히 대각선의 꼭지점의 선, 이런 그림자적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표현주의의 그런 거하고, 이제 표현주의에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신직물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표현주의 요소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장되진 않죠. 가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여기서 조금 중첩되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만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끝났습니다. 그런 영화예요. 실내극적인 그 요소하고 거리 영화하고 이런 것이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중첩되면서 멜로드라마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일반적으로 멜로드라마가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장면들은 흔히 죽음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별이 상당히 또 많이 나타나죠. 이별, 헤어지는 거. 멜로드라마의 특징은 한 번의 이별이 아니고 이별이 상당히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별. 만날 듯 하면서도 만나지 못해서 결국 이별 끝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멜로드라마의 그런 특징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뭐 장례식 장면, 아니면 죽음, 뭐 여기서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뒷계단. 이래서 이제 폐수공포 아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게 나타났어요. 조금 뒷계단은 아주 좁은 이런 폐수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뒷계단 주변 환경에서 마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들을 보여주면서도 제일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처리하고 있어요. 네, 이 뒷계단이 아까 여러 번 뒷계단을 봤지만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죠?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협소함을 느끼게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표현주의 영화적 요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그 칼리갈리 박사의 조수인 목류병자 체자르로 가는 그런 목류병자가 그 잠자고 있는 제인이라고 하는 그 신부를 여자를 이렇게 안고 막 도망가는 장면을 여러분 본 적 있죠? 내가 보여줬습니다. 그런 장면들. 이 도망감 도주하면서 지붕 또는 거리에 이런 오솔길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타고 도망치는 이런 장면들 있죠? 그것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뒷계단 주변의 협소함. 제목도 앞계단이 아니고 뒷계단이에요. 힌트 트래픽. 제목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깝게 독자에게 관객이 가깝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화면의 움직임이 빠르죠. 등장인물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군중들의 이제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이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그 뭡니까? 그 정적인 부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죠. 특히 우편배달부가 아까 이게 창문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게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자기가 연모하는 그런 하녀와 다른 남자의 그런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적인 장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런 하나하나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우편배달부 그러니까 이 우편배달부라는 직업이 이제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직업인데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국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보통 나타날 때 대사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위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합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합창 같은 게 보통 나와요. 고대 그리스 비극 여러분 읽어보면은 뭐 아이힐로스라든지 아니면 소포크레스든지 이런 고대 그리스 유명한 비극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합창이 있어요. 코러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코러스가 막 합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은 그 전달된 내용이 관객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 관람자가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등장하는 배우들이 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관객에게 앞으로 사건될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해주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모놀로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모놀로그 예를 들면 안톤 체홉 같은 이런 안톤 체홉 같은 러시아의 그 자연적 계열의 드라마 같은 사람들 보면은 아까 얘기하고 했던 뭐 헨리 입세드인데 스탠드베리 이런 사람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독일 같으면은 게하르트 하우프트만 이런 사람들 동시대 사람인데 안톤 체홉도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유명한 이제 반열에 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놀로그를 드라마에 잘 사용한 그런 작가로서도 유명합니다. 모놀로그 이제 독백.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역은 대화의 영역이잖아요. 드라마에서 독백이 부분적으로 조금 사용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전부 다 독백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죠. 근데 이 안톤 체홉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 모놀로그 형식, 독백 형식으로서 이 연극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 작가다 이런 얘기예요. 편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놀로그를 어떤 등장인물을 혼자 얘기한다든지 아까 코러스라든지 고대 비극에서 나왔던 코러스 합창 이런 것과는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편지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편지.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다가 누가 편지를 전해주면은 편지를 읽고 그것이 이제 어떤 관객에게 그 편지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고 전해지기도 않기도 하고 그건 이제 등장인물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의 역할을 이 영화에서 편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의 기능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뒷계단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놀로그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놀로그적 기능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모놀로그적 기능이 이 영화의 심리적인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건물도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건물도 그런 건물 실내 장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신직물주의적 아까 노예 자크리카이트의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건물 같은 건 제일 마지막 점 건물 같은 건 조금 표현주의적인 기법이 많이 남아 있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표정 연기나 몸짓 언어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시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초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실내극적 요소이면서도 거리 영화, 실내극 이외를 벗어난 이런 것의 중간 영역에 속한 소위 말해서 가덕이대 영화에 속한 이런 그리고 심리적인 묘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영화 중에 영화를 하나 더 들라 그러면 이 깨진 유리조각이라는 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붕괴, 이렇게 표현주의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초기 시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체의 붕괴 현상과 또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가는 1921년도 작품이고 작가는 루프 픽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감독인데 루프 픽이라는 감독이 한 첫 번째 감독관 칼 마이어 아까 시나리오 작가라 그랬죠? 그 사람이 시나리오 쓴 첫 번째 실내극 영화가 깨진 영화 조각. 독일어 하면 샤르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는 살인 사건으로 끝나요. 아까는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끝났죠. 살인 사건. 이라고 끝납니다. 이것도 뭐 멜로드라마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마치 고전극의 오막극의 비극처럼 5일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일간.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날짜가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영화는.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 오막극의 그런 형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어떤 부분에서 일기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일기영화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칭은 아니지만은 일기영화적 그런 구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기영 형식을 추가했고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 보면은 깨진 유리조각을 먼저 보여주면서 주체의 붕괴와 가격한 심리적인 분열 상태, 깨진 유리조각의 제일 처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조각. 이 부분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들을 이렇게 이제 유리조각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제목이 샤르벤 깨진 유리조각인데 그것을 이미지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영어적 제목은 셔틀드라고 되어 있어요. 셔틀드. 여기 보니까 드라마 in 5 days by 칼 마이어. 칼 마이어는 드라마 작가인데 시나리오 작가인데 5일간의 드라마다 되어 있죠. 5일간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독일하면 ein Drama in 5 Tagen von Karl May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는 불어 자막까지 있고요. 그래서 첫째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는 ein Tag 그죠? The first day 첫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이제 5일간으로 있어요. 마치 오막극처럼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오마크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죠? 고대 그리스 비극 누구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마크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마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도입부,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반전, 그 다음에 파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입, 전개, 클라이막스, 반전, 파고. 이런 오마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첫째 날이니까 이제 도입의 형식이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다음 등장인물이 누군지,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앞에 이제 1막에서, 첫째 날에서, 얘기가 보통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주인공이, 이 영화의,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첫째 날 보니까, 이 영화는 철로지게, 언어에 한적한, 외딴 곳입니다. 근데 조금 산에 어떤 산속에 있는 외딴 곳에 철로지기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로를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로에 책임지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이제 얘기인데 이 철로지기 삶,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산속에 있는 이 철로지기 삶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삶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부분이에요. 그 삶이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은, 이 기차가 이제 오는 그런 것을 앞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묘사도 상당히, 흔히 자연 묘사, 현실 묘사,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이런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주의를 우리 보통 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리얼리즘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문학 사전을 우리는 자연주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주의는 보통 일반의 리얼리즘보다 훨씬 더 현실의 부분을 상당히 잘 묘사. 특히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두드러지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주의적인 기법이죠. 그 제군데 슈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군데 슈틸은 그런 부분인데 뭐 일상생활에 여기는 이제 그 철로지기 집안의 그 아내죠. 아내가 자기 이제 빨래하는 이런 아주 이런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끝나면은 집안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른바 자연주의적인 드라마 기법, 자연주의 드라마 기법이 이 사람이 이제 철로지기 사람입니다. 철로지기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철로지기가 나타나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세 식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상 삶을 이런 것들이 자연주의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은 박해영 씨에서 자기의 그런 철도인 근무지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기법으로.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전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옵니다. 전보가 와가지고 철도청의 검열관이 이 사람 집에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머물 것이다. 이게 뭐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물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의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도 검열관이죠. 검열관이 이제 이 집에 그 딸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날은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Inspector arrives tomorrow. 내일 오게 될 것이다.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다. 뭐 이 내용이 전달됩니다. 모르스 부호로 찍혀서 그런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첫째 날 싣고서는 자연주의 드라마처럼 산속에 평범한 철로적의 가정의 자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사 중 사건이 발단한 데는 철록되게 높은 관리인 검열관이 방문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게 됩니다. 첫째 날은 차가운 겨울의 모티브 속에서 산속에서 단조로운 삶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의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둘째 날은 검열관이 도착하는 그런 근데 둘째 날에는 검열관이 도착해요. 검열관이 도착함으로써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검열관이 도착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뭐 시나리오 이런 데서는 구성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성점. 어떤 사건을 철로적인 평범한 일상적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성점. 그래서 여기서는 철로적의 검열관이 도착한 영화에서 구성점의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검열관의 도착이라는 구성점부터 해서 사건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도적의 사무실에 묵는 검열관은 밤에 철로적의 딸을 이제 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포옹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간격을 목격한 이제 이 간격을 그 집에 어머니가 목격해요. 이 검열관하고 자기 딸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하게 나오는데 경건은 놀라서 산속으로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처가 있는데 산속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겨울인데 굉장히 춥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기도처가 뭐 안에 무슨 실내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냥 밖에 무슨 표지석 하나 서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얼어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어 죽게 됩니다. 셋째 날은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철로지기는 죽어 있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딸은 검열관의 사건을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사건의 크라이막스를 향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딸이 자기하고 검열관의 사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검열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잠깐 그 과정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검열관이죠. 검열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아주 거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 딸이 일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도 아주 보면서 여기 이제 이 집안의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밤이죠. 한밤중이죠. 예, 이 심리적 묘사입니다. 굉장히. 예. 그 딸의 방인데 딸의 방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제 가보는 거죠. 가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실루엣이죠. 실루엣으로 그 빛과 어두움 표현주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적 요소가 영국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검열관하고 하고 있는 장면을 엄마가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있는 부분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서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나가죠.
여기 이제 기도하는 장면, 가르한 장면이에요.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고, 딸이 굉장히, 이 딸도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 이런 장면을 보고 있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 영역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짓, 이런 표정에 의해서 자기 좌절감, 고뇌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좌절하는 것을 안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검열관이 이제 검열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좀 볼까요?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검열관 사건을 아버지가 알리면서 사건이 크레마션이 하고 넷째 날은 저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철로지기는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산속에서 어디 이제 묻고 매장하고 다른 검열관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 고백하는데 검열관이 결혼할 것을 뭐 요청하고 있어요.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검열관은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고 이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주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죠. 고통 이런 것들이 연극집 아까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 그죠? 어두운 공간에서 어머니, 딸의 모습, 역시 집안의 공간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방 안에서 아버지의 고뇌,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영화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적인 신뢰극적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 봤죠? 조금 전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은 몸짓과 얼굴 표정의 크로즈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밝고 어두움의 강한 대비, 그 표현주의 요소죠. 어두움의 가장 대비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은 아침의 장면을 시작하는데 철도지기가 검정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표현주의 전형적인 신뢰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조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검열관을, 자기 집 묵고 있는 검열관을 찾아가요. 방에 찾아가서 그리고 뭡니까? 이 검열관을 살해합니다. 검열관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철로주의가 지나가는 철도를 그리고 자기가 이 검열관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철도가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를 세워요. 세우면서 자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살인자다, 나는 살인자다라고 기차를 세워서 자기가 고백. 이게 자막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는 살인자다. If I'm murder 라고 살인자가, 이게 유일한 이 영화의 자막이에요. 이 영화는 자막이 없이 그 사건의 내용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 자막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자막이 그만큼 그 상황을 배우들이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관객들은 자막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표정이 또는 그 몸짓이 모든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세워서 나는 살인자다라고 말을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막에 들어갑니다. 유일한 자막이에요, 이 영화에서. 근데 자막이 들어가는데 기차가 섰어요. 기차가 서가지고 섰는데 그 기차 안에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주로 그 식당칸을 보여줍니다. 식당칸. 기차의 식당칸.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섰는데 왜 섰는지 이유를 모르죠. 그 사람은 굉장히 식사를 하면서 유쾌하게 지나고 있고, 왜 섰지? 무슨 일이냐? 별로 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는 뭐 배고프면 식사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무관심입니다. 이른바 무관심의 식사하는 장면하고, 이 철도, 아까 얘기하는 철도지기가 자기는 살인을 했다고 고하고 있는 밖에서 그 앞에 기차 기관사에게 고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쪽에 밖에서는 굉장히 사건이 제일 마지막 크라이막스의 그 긴장감이 높은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식사하고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 무관심, 이러한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런 몽타주가 병렬 몽타주로 몇 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병렬몽토로 제시하면서 사회의 무감심과 가정의 해체를 대입시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가정이 해체되고 완전히 해체되고 있죠. 어머니가 죽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찾아온 이른바 검열관, 손님이 검열관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차에 지나가는 유일한 기차의 승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무관심과 가정의 해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대립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자기 아내를 산으로 처리하고 가는, 제가 뭡니까, 이게 조그마한데 술에 실어서 시체를 실어서 가지고 데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검열관은 굉장히 태연해요. 전혀 뭐 자기 사무일만 보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죠. 이 딸이 검열관에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찾아가서 자기와 같이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결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에서조차도 자막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딸의 그런 이런 표정,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모두 다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막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거절하고 아버지의 그런 고뇌입니다. 예,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하죠. 아버지가 굉장히 막 눈도 커지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서서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검열관한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죠. 잠깐 볼까요? 살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뭐 자막이 별로 필요 없겠죠. 그 모든 행동, 몸짓 이런 거 다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기차가 이제 세우니까 섰어요. 여기에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세우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밤에 자신이 살인자임을 알리는, 외부에 알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서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유일한 자막이에요. I am a murderer. Ich bin ein Mörder.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한쪽에서는 식사하고 있는 식단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왜 섰냐 뭐 멤버들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아주 자기 식사에 분주한 이런 한쪽에서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살인 사건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극단적인 거의 극단적인 두 사건이 비교 몽타주는 대비 몽타주. 한쪽은 밖에 보여주고 한쪽은 안에 보여주고 이런 것을 몇 번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깨진 유리조각 쉐르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두 번째 연대 무슨 예라고요? 실내극에서 거리 영화. 이건 별로 거리는 아니지만은 철도 외부라는 뜻이죠. 철도 외부 어떤 집 실내극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가정 그죠? 안에 있는 어떤 공간 폐쇄된 갇힌 공간 이런 사건이 한쪽에서는 거리와 연관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철도랑 거리와 연관된 이런 두 가지 이 관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도 멜로드라마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요소들이 대충 그래요. 멜로드라마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전보다 자막이 굉장히 적어요. 자막이 적고 아까 저게 저 뭡니까? 뒷계단 이때도 자막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거기도 자막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자막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의 표현적 영화에서는 자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실내극 요소는 연극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연극적 요소 아까 막스 라인하이트에 의한 연구전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봤던 이 영화는 저 뭡니까? 쉐르빙 깨진 유리조각은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아까 이게 신직물주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곡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아까 왜곡 가장 표현지에서 얘기하는 왜곡 가장 이런 데서 벗어나서 현실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 물론 표현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사가 그림자 묘사 이런 거 있죠. 실내 묘사 이런 것들이 그림자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현실에 좀 더 많이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 영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부 중반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연주의적 요소 있죠. 자연주의 요소, 현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기법들이 이 영화가 앞에 나오는 뒷계단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조각은 루마니아 출신의 영화 배우인 루프 픽 감독이 감독한 첫 번째, 이 사람 원래는 배우였는데 로마니아 계통인데 첫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일상심리학을 의지하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이 실내극 영화, 자연주의 요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까 표현지에서 보았던 아주 주관적으로 일그러진 붕괴된 뭐 이런 환상, 유령, 그죠? 이질적인 것, 타자성, 그다음에 낯선 것 이런 것들이 표현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그런 영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철로주의 같은 소시민, 아주 불행한 소시민 운명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 아까도 뭐 우편 배달부 직업도 굉장히 소시민적 직업이죠. 우편 배달부, 그죠? 이런 사람 아주 소시민적 직업, 이런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영화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만.